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는 돈을 이제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기본소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은 그 민주당 정권 중에서도 지금 가장 돈이 없는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디든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정상화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격은 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6.27 대책이 1차 어떤 뭐 부동산 대책, 예. 금융 대책이었긴 하지만 그렇죠. 어제였죠.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하나 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35,000호 정도 공공 분양 임대 그렇죠. 이런 것들 하겠다. 이 국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3만 호 정도 공급 대책이 예.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공공의 국유지를 개발한다. 뭐 보면 이제 뭐 50호, 300호 뭐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세대수가 적고요. 그래서 이게 뭐 최소한 몇만 호 정도를 쏟아내야 되는데요. 네. 예, 서울에 예전에 뭐 우리 세곡, 내곡 뭐 이런 데 네. 그죠. MB 정부 때 이제 그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 몇백 호 정도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가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재탕 삼탕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찾아보시면 맞아요. 그 사업 대상지들이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김윤덕 그 장관께서 뭐 야 장관이 직접 가서 협의해 봤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뭐 협의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는 없고요. 어차피 잘 안 됐던 거는 잘 안 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노후 공공시설 위에다가 뭐 짓겠다 뭐 이런 네. 것도 나오는데요. 지금 과연 그런 주택을 공급해서 만족할까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건 저희도 알긴 하지만 좀 안타깝고.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낼 때 아마 공급 대책이 주가될 것 같아요. 그 공급 대책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사실상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뭐 심의한 결과고 예. 뭐 거기다가 이제 뭐 기존의 2만 호에다가 15,000호 정도 더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서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짓는다고 해서 몇백 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번에 8월 말 9월 초쯤에 국토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뭔가 이제 장관 이전 예. 다 끝났으니까 뭐 그렇죠. 공급 대책이 나올 건데 예. 여기에 혹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대대적으로 좀 완화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은 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가진 생각이 재개발 재건축 싫어하고 네. 예, 전세 싫어하고 기조가 여전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근데 이게 예. 국토부 장관 예. 제가 인사청문회 봤거든요. 예.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공급을 위해서는 좀 재개발 이런 거 좀 권장해야 된다. 용적률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공공주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긴 분명히. 했죠. 예, 네. 그래서 공공주도의 재개발 정책이라는 거는 공공재개발인가 도심재정비 사업인가 뭐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뭐를 이야기한다 해도 새로운 정책을 낼 수는 없고요. 새로운 이제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공공재개발이 어떤 루트를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지금 뭐 진행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한두 거의 건만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 개발 사업을 공공이 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개발 사업을 했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은 그냥 수용해서 그냥 하는 거, 그 택지 개발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예전과 같이 공공 주도하는 재개발의 재건축 정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건데요. 저는 안타까운 점은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공기여는 옛날보다 더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는 돈을 이제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본소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지지층이 좋아하는 방향. 근데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공공기업 확대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가만히 있다가 뭐 떼돈 버는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요. 저 분당의 공공기여를 8조 8천억으로 예상하더라고요. 한 단지에 1조를 빼내가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왜 이러냐.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벗어나거나 버리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래서 그거가 불일치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폐지 안 한다고. 폐지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없애는 것이 공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나마 저는 이제 도시 정비 사업들, 도심 정비 사업들 이를테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뭐 이런 단계에서 좀 미적거리고 있는 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혜택을 주면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내에 빠르면 그 뭔가 분양은 어쨌든 갈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게 안 맞는 정책들을 계속 할 거예요.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건설회사는 때려잡고 뭐 이러면 그게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 왜 그러냐? 이건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코스피 5천을 가야 되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가기 힘든 정책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정책의 불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 공급은 이제 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이게 있으면 뭐 재건축 착공 전까지는 뭐 어떻게 가겠지만 착공하고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저도 이제 좀 보면 사업 시행 인가나 관처 단계에서 조금 이게 미적거리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생각 안 해보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건 뭐 공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걷어보고 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번 걷어보고 공급이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약간 일부 완화하고. 그렇죠. 완화하겠죠. 폐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분들 생각은 어쨌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과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라든지 이념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 청약이 지금 집값 상승의 문제다.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좀 시세보다 싸게 사서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 먹는다 이러면서 되게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고 그것 때문에 가점을 쌓고 있는 일부러 무주택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그러면 과거에 막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채권 입찰제니 뭐 이렇게 해서 환수하는 식으로 갈까요? 그거는 일단 뭐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채권 입찰제로 가겠죠. 어쨌든 이게 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를 어떻게든 환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수분양자라고 그러죠. 분양받은 분이 가져가셨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구조로 이 정권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두면서 로또 청약은 계속 갈 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는 괜찮거든요. 본인들이 이념에 맞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돈 못 벌게 하는 정책이 괜찮은데 그리고 로또 청약을 하면 어쨌든 수분양자들은 행복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민주당 정권 중에서도 지금 가장 돈이 없는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디든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택 도시 기금도 뭐 많이 막 줄었다고 하고 뭐 지금 청약도 잘 뭐 통장도 깬다고 하니 여러모로 지금 기금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돈이 지금 부족한 거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썼죠.
다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국가 부채가 660조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300조거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거의 안 늘었어요. 예, 오히려 막 그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늘었냐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의 국가 부채를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뭐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25만 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분기별이고요. 1년에 100만 원이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1년에 50조 정도 되거든요. 50조죠. 예, 50조를 51조, 52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 그리고 우리 카드 저도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직장인인데 카드 공제도 안 해준다 그러고 예, 이거 뭐 돈 나오는 데는 다 막을 거예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크다. 왜냐하면 가장 돈이 없는데 가장 큰 정부를 원하는 그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예, 그건 뭐 당연히 어디서든지 돈을 빼내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주식이 좀 올라가니까 주식 네. 시장이 실제로 좀 상승해서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세수 확보가 많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양도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원상복구했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교수님 말이 이제 예,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아직 부동산에서는 세금 가지고 뭐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도 결국엔 바뀐다고 보세요. 예, 뭐 저는- 보유세 증가, 양도세 다시 증가 이렇게 간다고 볼까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 부동산은 이제 오르면 어차피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재산세 통지서 뭐 저번 달에 다 내셨을 건데요. 네. 통지서를 보시면 한 10% 20%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안 내네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실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올린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중에 60% 돼 있는 거는 이제 종부세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네. 세제 개편안에 안 들어갔다고 이걸 안 할 거냐? 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예전 문재인 정권으로만 돌려놔도 한 2배는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세금 올린 거 아니다. 그냥 공시가 현실화한 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예전으로 정상화,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 정상화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고가 뭐 다주택자, 뭐 지금은 다주택자도 많이 없어졌지만 고가 예. 1주택자들이 어찌 보면 타겟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주택자와 뭐 무주택 1주택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주택자를 계속 괴롭혔는데 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 정치 구도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다주택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1주택자까지 그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예.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1주택자까지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정책을 쓸 건데요. 근데 이제 1주택자 중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이제 괴롭혀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 세금을 거의 그 양도세 같은 걸 거의 안 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죠? 그것 때문에 안 내시는데요. 뭐 그런 걸 이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꼭 주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뭐 가액 자체가 비싸면 세율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진세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 아예 그러니까 나는 세율을 올린 건 아니다. 대신에 이게 뭔가 부조리한 세율을 이제 개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증세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는 뭐 그런 얘기가 없지만 간다고 하면은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게 보유세 쪽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이제 못 버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종부세가 막 뭐 1억, 2억, 3억씩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팔았던 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판 사람들 다 후회한다. 결국에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일단
한 2년 남았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이제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분들이 올 초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대부분 똘똘한 뭐 두세 채를 가진 분들이죠. 똘똘한 두세 채를 가진 분들은 안 팔 가능성이 일단 큰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세 채 가진 분한테 마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한 세 채 가진 분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얼마 종부세 냈냐 하니까 한 3억 냈대요. 네. 지금 얼마 냈냐 하니까 한 5, 6천 낸대요. 그래서 다시 3억 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래도 1년에 3억 이상은 오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안 파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두세 채 중에는 한 채는 팔 가능성은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나본 강남에 계신 분들은 직장인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은퇴란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이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 뭐 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잘 버시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직장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은퇴하셨다 이러면 그런 분들 매물들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근데 그 수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춰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순환이 많이 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지금 뭐 취득세도 높고 예. 양도세도 뭐 높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거래세는 낮춰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 거래들은 대부분 이제 급한 거래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겠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분들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그 중과세 유예 같은 것들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이제 5월 9일 날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한 1년 정도 연장해서 그죠? 네. 내년 초에 이제 자, 2027년 5월 9일까지는 내가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때 팔아라. 계속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폐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념하고도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취득세도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결국에 집값은 뭐 세금을 중과하고 뭐 하더라도 그럼 과거처럼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가는 걸까요? 예, 상승세는 좀 작을 수 있어서. 그렇죠. 상승률은 적겠지만 상승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대학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성결대인데요. 성결대에서 가르쳤던 게 경제학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주인이 정가를 시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지역에 있는 데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내가 가격 협상이 없는 데들은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근데 가격 협상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임차인한테 정가를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세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세도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가하기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립다 정가시키겠죠. 예. 그리고 2023년도가 역전세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가더라도 2027년이 피크라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엄청나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올려가지고 이제 4년치를 한꺼번에 다 올리고 앞에서 못 받았던 4년치 앞으로 네. 받을 4년치 다 한꺼번에 올리겠죠. 제가 집주인이더라도 그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게 안 되면 가격에 정가시키는 거죠. 예, 가격에 정가시키고 그런 이제 정가 활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르고 말씀드렸듯이 동결효과라는 거 이제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규제가 계속되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있다 그러면 안 팔고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게 뭐 우리가 불과 한 5, 6년 전에 겪었던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걱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냐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사실은. 네. 예. 근데 그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그 규제 강도나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금리의 인하 수준 이거보다는 이번이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일단 수급이 무너졌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부 우리가 5년 동안에는 서울에 공급된 양이 평균 한 5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좀 있었죠 그때는. 예. 근데 지금 내년부터 이제 3년 정도 우리가 뭐 4년 후까지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3년간은 3년 통틀어서 2만 5천 채가 지금 입주하거든요. 네. 그럼 뭐 1년에 7, 8천 채가 입주한다는 말이니까요. 이건 뭐 제가 30년 넘게 부동산 시장에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연구소에도 건설산업연구원이라고 연구소에도 네. 있었고 학교에도 있으면서 계속 데이터를 봤거든요. 제가 본 데이터 중에 정말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금리는 뭐 지금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금리는 이제 조금 하향 안정화될 거고요. 그동안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내수 경기인데요. 내수 경기도 지금 돈 푸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값 상승을 방향으로 가고 있지 뭔가 부정적인 요소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저는 수급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일 거라고 봅니다. 예.